728페이지 주택 공급이 나오는데, 자, 아까 주택 건설 절차를 다시 한번 보자. 맨 처음에 이제 등록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를 착공할 때 얘는 공사 계획을 신고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뭐 받고 건물 쓰죠? 사용 검사.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이렇게. 자,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서 보통 선분양합니까? 후분양합니까? 선분양하죠. 그러면은 자, 언제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선분양한다고 해놓고 사용 검사 받고 나서 이거 다 짓고 나서 죄송할 건 아닙니다. 아, 2번. 보통 내가 생각한 건 정답이 아니죠. 3번. 여기. 착공과 동시에 내지는 한 일정 비율 10% 정도의 공사 신청률이 있고 나서 그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할 때 얘는 먼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리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일간신문 등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깨알 같은 글씨로 막 글자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거죠. 승인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자, 근데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은 민간 사업 주체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그냥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이렇게. 자, 우리가 일간신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생겼죠. 그럼 이제 뭐합니까? 모델하우스 가봐야죠.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휴지도 받아오고 물티슈도 받아오고 슬리퍼도 훔쳐오고 이렇게. 근데 그 모델하우스 갔더니 막 물티슈를 엄청 많이 주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청약을 넣었죠. 이렇게. 청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당첨이 되면은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언젠가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사업 주체가 이 입주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가능일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우리가 이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거죠.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합니까? 이전 등기를 합니까? 보존 등기. 아파트를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게 신축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먼저 사업 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레미안을 지으면은 삼성물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놓고 내 명의로는 삼성물산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사업 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놓고 나한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날이 바로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를 해준 입주 가능일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면은 이 주택 건설 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내지는 투기 과열 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런 사실들을 여기다 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는 얼마인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은 분양가는 얼마인지, 1순위자는 누군지, 2순위자는 누군지, 몇 세대를 몇 평짜리를 몇 개 짓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보면은 728페이지. 자, 공급의 일반인데 보면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주택은 이렇게 공급을 하라는 겁니다. 사업주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요강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이게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서 가로 안에 공공사업주체는 제외 밑줄. 그래서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건 민간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미추. 근데 가로 안에 복리시설은 뭐하죠? 신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하는 입주자 모집 시기, 방법, 조건, 절차, 입주금의 납부 시기, 방법, 절차, 주택 공급 계약의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해야 되고, 니은에 국토교통부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은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니은이 뭐죠? 이게 옵션입니다. 옵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세탁기, 김치 냉장고, 식기 건조기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분양가를 부풀리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보면은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기구 이거 빼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됐고 가로 3번에 보면은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괄호 안에 밑줄하죠. 마감자재 목록표 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밑줄하시고 제작해서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 제작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요거 공공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죠.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은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공일 때는 밑줄,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 이제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사업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1번에 마감자재 목록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 간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 이게 뭐냐면 자,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 1라인이랑 2라인이 있겠죠. 자,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마침 또 현관 쪽에서 불이 난 거죠. 그럼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 1라인과 2라인 사이에 발코니에 나가보면은 이 벽이 있는데 여기다가 연결문 같은 걸 설치합니다. 내지는 경량구조의 경계박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벽이 합판 정도라서 툭 치면은 그게 부서집니다. 그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는 알려주라는 거죠. 한 2, 3년 전에 누가 이쪽으로 이렇게 대피해가지고 살았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그 아파트 가보면은 1라인이랑 2라인 사이 발코니에 가보면 벽이 있는데 그 쳐보면은 되게 얇습니다. 아니면 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건장치에 넣으면 안 되겠죠. 열리게끔. 이런 것들 설치했을 때는 그에 관한 정보도 알려줘야 된다. 그게 함부로 못 걸리게 보통은 여자 앞에다가 붙박이장 같은 거 많이 해놓죠. 붙박이장 안에 그 벽을 쳐보면은 되게 얇은 벽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의 아파트들은. 그래서 불났을 때 그쪽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도둑질 할 때도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밑줄. 그리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던 거죠. 모델하우스에 가봤는데 소재들이 되게 막 삐까뻔쩍한 그런 소재를 해놨는데 실제 입주를 해보니까 너무 별론 겁니다. 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마감자재 목록표당 영상물을 제작해서 보관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밑줄 이상으로, 이걸 이하 이렇게 바꿔내죠. 그리고 다른 거 설치했을 때는 7번에 알려주라 이 말입니다. 입주 예정자들한테.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이건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주택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시 권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뭐냐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분양하면서 우리 아파트 앞에 곧 도로 만들어지고 지하철 설치됩니다. 이런 광고를 한 거죠. 그런 것들도 그 광고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2년간 보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간 보관.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안 적혀 있는데 그게
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 도로 만들어지고 지하철 설치하고 합니다 라는 걸 광고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2년간 부과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자료 제공 요청 이런 건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732페이지 입주자 저축 보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 통장이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막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한 거죠. 해서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요거로 하나 통합했죠. 그리고 나서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신설된 건데 한 명이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놔두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734페이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이렇게 나오죠. 734페이지 입주자 저축은 시험에 최근에 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뭐 유력하죠.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게 바로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크게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랑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공공택지에서 짓는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신도시 이런 데서 아파트 분양하면은 그 신도시가 대부분이 공공택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양하는 게 이제 로또 아파트 하는 거죠. 거기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근데 민간택지 즉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는 공공택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로 구분하고 공공택지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만.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4개였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또 한 달 전에 하나 더 생기면서 5개로 바뀌었는데 그 5개로 바뀐 건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올해 시험에 안 나온다 보고 나머지 4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 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공공성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공공성의 요건을 거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보면은 734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제형주택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 딱 정해놓고 그거 위로는 받지 마 이거죠. 그래서 1번에 공공택지 아무 말이 없죠? 그냥 공공택지는 무조건 적용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민간택지 보시면은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게 민간택지죠.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 매출. 그리고 가로 2번에 가로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매출,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매출,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서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광특구 매출. 그래서 층수가 50층 이상 매출하시고 높이가 150m 이상 또는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해서 기억에 보면은 정비사업 니은에 소규모 주택의 정비사업 지금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요건이 안 나와 있죠. 아마 요약서에 나와 있을 건데 면적이 뭐 2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야 되고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거는 요약서에 책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요건이 안 나와 있었고 그 뒤에 대통령 용어로 요건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몇 세대 이상 면적이 얼마 이상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한 달 전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택법은 너무 개정이 자주 돼가지고 저도 책에 막 빠뜨리고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런 개정된 내용들은 제가 책으로 대통령령은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하기 그래서. 그 다음에 가로 3번. 일단 요 세 가지는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 그 다음에 4번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졌을 때 책이 써졌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대통령령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프린트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긴 거, 그거는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일단 그거는 버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택지비랑 건축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택지비랑 건축비. 그 다음에 여기도 택지비와 건축비. 근데 이 건축비라는 건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관계없이 국장이 매년 기본형 건축비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건축비에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형 건축비가 아마 평당 제곱미터당 600만 원 후반대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면적을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이 택지비가 문제인 거죠. 공공택지에서는 이 택지의 공급 가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즉 사업 주체가 사들인 가격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민간 택지에서는 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원칙 감정가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시세를 사다 보니까 감정가보다 비싸게 샀는데 분양가를 책정할 때는 감정가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사업 주체의 사업성은 떨어지겠죠. 사업성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낮아지면은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 주체들은 공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감소되고, 공급이 감소가 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주택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러한 절차 때문에. 그래서 택지비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공급이 위축이 된다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매입 가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이 될 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가의 120%, 공시지가의 150%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많이 반발을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공공택지 미출하시고, 그 줄 끝에 공급 가격 미출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뭐 이자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에서는 감정평가한 가액 미출, 두 번째 줄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 가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줄 매입 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매입 가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이 될 때 첫 번째 경공매 낙찰 가격,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했을 때, 세 번째는 그 밖에 실제 매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안 써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뭐냐면 등기부 등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에 그 가격이, 매입 가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상장 법인들이 법인 장부 조작하면 난리 나겠죠.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가의 120%, 공시지가의 150%까지밖에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분양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건축비는 거기 두 번째 줄에 기본형 건축비 미출. 그러니까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이거는 옛날에 나오던 문제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공공택지랑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여기 입주자 모집을 공고를 할 때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해줍니다. 공시를.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하는데 누가 공시하는지, 공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공공택지랑 공공택지, 외의택지가. 공공택지에서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시하게 하는데,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네 글자죠. 사업 주체가 박스 안에 보면 네 가지를 공시를 합니다. 공공택지, 외택지 일곱 글자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일곱 가지를 공시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공택지는 사업 주체가 네 가지를 공시하고 공공택지 외택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세 글자인데 하지 마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곱 가지를.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둘 다 택지비죠. 아래 위에 박스 같이 보시죠. 택지비. 두 번째는 공사비인데 민간 택지에 가면은 이 공사비를 직접 공사비랑 간접 공사비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택지에서는 간접비인데 이 간접비를 민간 택지에 가보면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식으로 세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양 가격을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공고하게 하는데 공공택지랑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공고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옛날에 나오던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 이런 게 이제 신설되면서도 중요한 건데 자 보면은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이거는 다 노트 가지고 계시면 노트를 보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말고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말에 개정이 되고 올해 초에 또 한 번 개정되고 막 이래가지고 58페이지 노트. 그 맨 위에 거주 의무라고 되어 있죠. 58페이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 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해서 첫 번째,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내가 입주한 경우에는 최대 5년 동안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요게 있었는데 이번이 올해 초에 신설된 겁니다. 올해 초에. 보면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간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정해서 별도로 공급하는 주택. 거기 세종시에 내가 발령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줍니다. 근데 뭐 그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내가 임명직 이런 공무원이라서 임명이 됐다가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엄청나겠죠. 그런 것들 올해 초에 뉴스에 나온 거 봤습니까? 그 세종시 공무원들이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아니면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그 주택을 일반인들에게 팔아버리면서 시세 차익이 없고 그러는 거죠. 해서 그거 뉴스에 나오고 나서 바로 만들었죠 이걸. 그래서 세종시에서 특공받은 아파트 이거 최대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 거기. 이렇게 해서 요런 이 동그라미 2번이 우리 책에는 없는데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초에. 그 다음에 본 김에 이걸로 쭉 보죠. 그 다음에 거주 의무자가 위 1의 단서에 다른 사유 없이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내에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거주 의무자는 이거 일반한테 못 팔고 주공한테 팔아야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비용을 지급한 때 그 사업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매입 가격을 지급하면 바로 주공이 취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주 의무자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부기 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라는 거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전매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됩니다. 최대 10년까지. 근데 그 기간 동안 나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의무기간은 최대 5년이었죠. 그 전 사람이 2년 살다가 나간 겁니다. 그럼 남은 3년 동안 나도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전 사람의 남은 전매 의무 기간이나 거주 의무 기간을 내가 그대로 승계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주공이 그걸 취득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럴 때는 당연히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주 의무 기간이고 노트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거주 의무 기간이 나오죠. 이것도 아마 책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5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이 요겁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1번에 공공택지, 2번에 민간택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1번에 보면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거래 가격의 80% 미만 이때는 엄청 싸죠. 최대 5년 동안. 근데 8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3년.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80% 미만일 때는 3년. 8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이렇게 샀을 때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종시에서 그거 샀을 때 이렇게 요게 거주 의무 기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책으로 가보죠. 그래서 뭐 매입 의무 이런 것들이 쭉쭉쭉 거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8페이지 3번에 보면은 분양가 제가 읽은 게 우리 책에 있던 게 거기 가로 3번에 부기등기 의무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5년 이내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되죠. 진짜 살고 있는지를 검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39페이지 4번에 보면은 이거 3번은 따로 보지 마십시오. 이건.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공공택지는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절차, 해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장은 밑줄 하시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역시 밑줄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 N은 미리 시도지사랑 협의할까요? 의견 들을까요? 네, 밑에 사람한테는 의견 듣죠. 시도지사와 의견. 그 다음에 지정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 가로 3번에 보는 거. 가로 3번에 나온 내용은 앞으로 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국장이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내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통보를 받으면 승인을 내어줄 때 이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구 똑같이 지정하고 나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고 이 사람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게 지정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적혀있죠.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은 지정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1번에 투기과열지구 중 밑줄. 예전에는 뭐 물가 상승률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투기과열지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부터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밑줄 하시고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밑줄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이번에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밑줄 하시고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요 청약 경쟁률 나오죠. 요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밑줄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밑줄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고일이율, 공고하고 나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그 주택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공고하고 나서 지정 공고를 하고 나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정을 했죠. 그럼 국장 아닌 사람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40일 동그라미.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국장이 아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제를 요청받았을 때는 40일 내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해제 절차도 나중에 투기가일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뭐냐면 국장은 자기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해제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해제할 때도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아까 박스 안에 3번에서 봤던 겁니다. 지정을 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장은 아까 봤던 게 며칠 안에?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걸 설치 운영합니다. 이 기구의 특징은 구속력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구속력. 그러니까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하기 전에 먼저 허그,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있죠. 분양을 할 때에는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분양 보증을 거부해버립니다. 분양가가 너무 셀 때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거부해버리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주택의 분양 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밑줄,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 즉 구속력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기구는.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건 됐습니다. 그리고 20일 안에 한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내용은 안 적혀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금 할 때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절차랑 해제 절차가 똑같다라고 했죠. 지금 같이 보죠. 보면은 745페이지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나오는데 자 방금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서 누가 지정했죠?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 맨 앞에. 역시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는 항상 최소한도로만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요 지주는 됐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하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통보해 줍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통보를 받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이 투기가열지구라는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고하게 해야 한다. 똑같죠? 그 다음에 뭐 해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 이건 직권으로 해제하는 거. 그 다음에 해제하거나 지정할 때에는 자 투기가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죠. 국장이 지정할 때 도지사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협의할까요? 의견 드릴까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할까요? 의견 드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 5번에 국장이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검토라는 게 나오죠. 뒤에. 자, 투기가열지구는 지정하고 나면 1년마다 동그라미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비축. 지정하고 나서 1년마다 주거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계속 지정할지 해제할지 이걸 검토합니다. 1년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시도지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겠죠. 해제를 요청하면 며칠 안에? 40일. 거기 이제 가로 3번에 나오죠? 요청을 받았을 때는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정하는 절차랑 해제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맨 앞에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 지정하니까 지정할 때에는 누구한테 의견 드릴까요? 그래서 2번에 가로 1번 보시면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 국장이 지정을 했죠. 가로 2번. 그럼 누구한테 통보해 줍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똑같이 하죠. 해제하는 절차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3번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뭐 해제하는 경우 지정 절차를 준용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가 지정을 안 했으니까 국장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겠죠? 가로 5번에 요청을 받으면 또 며칠? 다음 페이지 40일 안에 이건 안 써놨네 또. 여기도 40일 안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세 군데 분양가 상한제,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권한자만 달랐죠. 다시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투기가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은 국장이.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절차, 해제하는 절차가 이 세 군데 똑같습니다. 아마 노트에는 제가 분양가 상한제에만 지정 절차, 해제 절차를 써놨을 겁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실 거냐면 742페이지 742 아까 보던 것 뒤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 주택을 공급하는 질서, 이런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행위라고 해서 이 교란행위를 사업 주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사업 주체가 이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 사업 주체는 이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이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주택건설 대지나 주택에다가 담보물권 설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되는 임차권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처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업주체가 이런 걸 해버리면 자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입주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까봐. 근데도 할까봐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는데 자,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랑 건물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는 시기가 다른데 대지는 자 공급을 하는 이 단계에서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하면 본등기가 있어야 부기등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공급할 때 이때 대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습니까 지금? 아 대지에 대한 등기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토지가 없다가 막 생기고 이럽니까? 매립하는 거 빼고는 그런 경우 없는데. 그러면 이때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등기부가 있습니까? 네, 있죠. 있으니까 이때는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근데 주택은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주택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근데 부기등기를 했는데도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때는 효과는 무효. 이게 사업 주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로 1번을 보면은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 밑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이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밑줄 60일까지. 요때까지. 이걸 글자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이렇게 보면 모르니까 제가 이걸 써놓고 요때부터 요때까지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는 거죠. 저희 충정 어린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걸 글자로 보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근데 간단해 보시면은 조합 입주. 조합의 경우에 이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 가로 안에 주택조합도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담보물권 선정하는 거 안 됩니다. 박스 안에. 두 번째는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처분하면 안 됩니다. 가로 2번에 그러면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란 그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처벌 규정 이런 건 됐고 부기등기.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할 때에는 사업 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근데 믿을 수 있는 애들은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만 국가, 지자체, 주공 이런 공공기관이거나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대지에 대해서 밑줄하시고 대지에 대해서는 뭐랑 동시에?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랑 동시에 등기부가 있으니까.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랑 동시에 아직 그 등기부가 없으니까 보존 등기랑 동시에. 그 다음에 부기등기 이후에 이런 짓 했죠. 그러면 효과는? 무효. 가로 3번의 세 번째 줄, 무효. 그 다음에 뭐 신탁 이런 건 보지 마시고. 근데 내용이 또 없네. 그 다음에 744페이지, 사용검사 후배. 이게 또 여기 나왔네. 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거 보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공사가 다 끝난 거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가 완료가 된 거죠. 살고 있는데, 자,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나머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중에 낙가물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했습니다. 나타나라 했는데 안 나타나서 감정가를 법원에다 공탁하고 사업을 한 거죠. 근데 이 죽은 줄 알았던 낙가물어가 갑자기 살아 돌아온 겁니다. 해가지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입주자들은 지금 낙가물어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에게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되겠죠. 이 소유권을 회복한 면적이 그 주택건설 대지의 한 50% 됩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니네가 나가, 니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5% 미만일 때, 면적이 작을 때만. 이렇게. 자, 보면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가격은 뭘로? 시가. 매도 청구는 맨날 시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은 원고가 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됩니다. 2,000명이 다 법원에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송법에서는 선정 당사자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걸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그 핸드폰 같은 거 고장났을 때 갤럭시 이용자들 전체가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럼 몇십만 명이 갈 수 없겠죠? 그럼 갤럭시 쓰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제가 대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하죠. 그럼 그 변호사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사람한테만 미칠까요? 전부에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해서 보면은 이번에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를 법원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전부에 미쳐야겠죠? 전부에. 그 다음에 4번. 면적 너무 넓으면 안 된다고 했죠. 얼마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밑줄 2년 안에 송달돼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사업 주체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업 주체가 나카무라가 어딘지 못 찾았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29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 2번,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가일지구는 아까 지정 절차는 했죠. 이렇게 요 페이지는 했고, 그 다음에 재검토도 했고, 조정 대상 지역. 이 지정의 요건을 왜 하나도 안 써놨지? 안 써놨으니까 그냥 하지 말죠. 이렇게. 근데 아까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때 지정의 요건이 청약 경쟁률이 있었죠.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간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가일지구에. 그거 말고는 이제 투기가일지구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겠죠. 그럼 공급은 증가해야 될까요? 위축돼야 될까요? 공급이 증가되면 집이 남아 도는데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할까요? 위축되는 지역. 공급이 위축이 돼야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러한 지역을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학교는 안 배웠습니까? 뭐 학교로 맨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런 지역을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 이하인 지역. 어딜까요? 이하인 지역. 집이 모자라는 지역.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니까 집이 모자라는 지역이니까 이런 데를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주택 공급량보다 주택 청약 1순위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그러니까 공급량은 작은데 1순위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면은 받을 사람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이런 데는 투기가일지구로 지정한다라는 거.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지정 절차 이런 건 됐고, 조정 대상 지역까지 했고, 그 다음에 748페이지 전매행위 제한 보죠. 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됩니다. 그 전매 안 되는 기간이 뒤에 보면은 749, 750, 751까지 나와 있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 버립니다. 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이걸 시험에 내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는 일정 기간 전매가 안 되는데 그걸 공공택지랑 수도권이랑 수도권 외지 지역으로 나누고 공공택지랑 공공택지 외택 지역으로 나누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투기가일지구랑 투기가일지구 아닌 지역으로 나눠놨으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내가 중개하는 대상물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보고 이거는 얼마 동안 전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요 표에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표에서. 자, 근데 1번에 보면은, 자, 748페이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전매 안 되고 알선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면 상속의 경우는 제외, 미추. 그 다음에 이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 수급 및 수사업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달리 정하고 있죠. 그 뒤에 50페이지, 51페이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 1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러면 자, 공공택지는 전매 제한이 없을까요? 있겠죠. 제 눈에는 공공택지가 거의 보이는데. 3번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택이 기간만 다를 뿐이지 전매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뒤에 표에 보면은 이 전매 제한 기간이 안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없는 지역도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주택이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박스 위에 첫 번째 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 이런 것들도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공통사항부터 보면은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사 미쳐.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 그러니까 건물과 대지를 분리해서 전매하는 것도 이 기간 안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매 제한 기간이 2개가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중에서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근데 위축 지역에서는 짧은, 위축 지역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이랑 위축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과열 지역은 당연히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축 지역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위축 지역은 단 한 번도 아직 지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예전에 2년 전이었나? 거제도 쪽에 거제도 통영 이런 데 조선 경기가 엉망이 되면서 그 지역의 주택 시장이 급냉이 됐었죠. 그래서 경상도 도지사가 한번 지정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시했죠.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에 대해 보면은 이 라는 됐고, 그 밑에 2번 이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공통 지역별로 나누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한번 보면은 해당 투기과열지구 밑줄 하시고 해당 주택의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 1까지, 즉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내 명의로 등기하기 전까지는 전매가 안 됩니다. 분양권 단계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전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면이죠. 자, 주택이 건설되는 데는 보통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내 명의로 등기를 못했다. 공사가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5년이 넘으면 팔 수 있다는 거. 나머지는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751페이지. 가로 2에 보면은 전매 제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은 안 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서 가는 경우에는 위 1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요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그래서 1번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근데 단서에 어디 가면 안 되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안 됩니다. 751페이지 밑에 쪽에 있는 박스입니다. 두 번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체류하거나 2년 이상 해외로 이주하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혼, 미추, 이혼. 배우자에게 이주하는 경우. 위자료 주는 거죠. 근데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건 다 줘도 됩니다. 이런 거 분양권 하나 때문에 이혼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부부일 때는 부부도 남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전매하는 거, 이거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부한테는 전부 주는 건 안 되고 일부만 세금 등의 문제로 공동 소유하는 건 괜찮지만 부부끼리도 전매가 안 된다는 거. 그 전매 제한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다 줘도 되지만 부부로 같이 살 때는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5번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에는 요거로 이주할 때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았으니까 그걸로 이주할 때는 요거 분양권을 팔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은 하우스포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공매가 시행될 때 이럴 때는 전매 제한 기간 아니라도 전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은 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하면 안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위반해서 이걸 전매를 한 거죠. 그러면은 사업주체가 전매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 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밑줄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지위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부기등기라는 건 일정 기간 안에는 이 주택 팔 수 없다는 거 부기등기까지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라는 게 나오죠.
아까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요게 사업 주체가 교란하는 행위이고, 요거 지금 보시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일반 국민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해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든지 증서 이런 것들을 사고팔고 하는 걸 금지시키는데, 그거 사고팔고 한 사람 처벌합니다. 해서 보면은 753페이지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해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선하는 거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양수 안 되고, 광고하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근데 제외되는 거, 세 번째 줄에 상속 저당은 제외. 저당이 제외된다는 걸 좀 잘 봐두십시오. 저당이 제외된다는 거. 해서 어떤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1번에 보면 주택조합 설립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우리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사고 팔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했죠. 고고. 그 다음에 2번 입주자 수축증서. 청약통장이죠. 그 청약통장 중에 이런 거 있죠. 신혼부부인데 애 셋 딸려 있고 부모님 부양하고 있고 이런 것들 막 그런 거는 넣으면 무조건 100%죠. 그런 걸 물통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집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철거 예정 증명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축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딱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매매, 증여 이런 것들 모든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제외되는 게 상속이랑 저당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알선하는 거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나오죠. 자, 이러한 증서를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위반 행위를 했는 게 걸린 시점이 청량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청량 넣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넣은 이 시점에 적발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이렇게. 이것도 바꿔내죠. 지위는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그래서 법적 효과 부인이라고 되는데, 국장은 사업 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무효 미출, 계약을 취소 미출. 이 두 가지만.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그 밑에 건 됐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자, 가로 2번 이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입주한 이후에 적발이 되는 겁니다. 입주한 이후에. 자, 그러면은, 입주한 이후에 적발이 되면은, 이 사업 주체가 이 사람에게, 입주자에게 주택 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한 날에 바로 사업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이제 환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내가 사옵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사업주체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을 지급을 했죠. 그러면 밑줄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한테 줄 필요도 없고 우유통에 넣어놓고 띵동 하면은 바로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러면은 자, 사업주체가 이 주택을 취득했죠. 그러면 입주한 사람은 지금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 집에 살고 있죠. 그래서 띵동 했는데 누구세요 하면은 사업주체가 뭐라고 할까요? 나가! 퇴거를 명하죠. 그래서 밑에 퇴거명령.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퇴거를 명령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짐 싸서 막 손잡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뒤통수에다가 야, 앞으로 10년 동안 모델하우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입니다. 물티슈 안 돼, 휴지 안 돼, 슬리퍼 안 돼. 4번.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 미출.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야, 검찰청에 출조해? 이러면서 벌칙이 3년에 3천. 근데 이 뒤에 뭐가 있는데, 자,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벌금보다 훨씬 얻어지는 이익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보다 훨씬 이익이 큰 거죠. 그리고 최대 3천만 원이라는 거지. 초범한테 절대 3천만 원을 때리지 않습니다. 1,000만 원 내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 위반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3, 4월 강의에서는 주택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나중에 토지 상환채권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토지 상환채권을 할 때 같이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제가 이건 5, 6월 달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자 요약서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국계법 처음부터 하고 1시간은 진도 나간 부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